230페이지 10-3절이 파스칼의 원리 이렇게 돼 있죠. 파스칼의 원리는 어떤 내용인지, 이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뭐 과학자 이렇게 이제 유명하죠. 블레즈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39살에 생을 마쳤다니까 뭐 진짜 요절했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면 그죠? 우리 압력을 공부했었지 지난 시간에. PB는 P0 더하기 로 GH가 됐는데, 이때 P0는 주변, 예를 들면 대기압이죠. 대기압. PB는 로라는 물질, 밀도가 로라는 물질의 깊이 H인 곳에서의 압력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로 GH라고 했었죠.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용기 내에 있는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압력을 가해요. 가해진 압력이죠. 가해진 압력은 용기 내의 모든 곳의 압력을 똑같이 증가시킨다. 압력이 가해졌으니까 압력이 증가하겠지.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압력이 증가할 텐데, 모든 곳의 압력이 동일하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이라고 하는 건 실제 모든 곳이에요. 깊이나 뭐 위치에 관계없이. 물론 이때의 압력은 유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모든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뭐 다른데 관련 없고 유체가 담겨져 있는 부분.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압력의 변화는, 압력을 가했으니까 압력이 변화할 텐데, 압력의 변화는 유체의 모든 부분, 이게 이제 모든 곳이죠. 모든 부분과 용기의 벽면에 동일하게 전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이게 파스칼의 원리가 되는데, 압력이 증가하면 한 곳만 압력이 증가하지 않고 모든 곳의 압력이 다 증가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상한 형태의 용기에 물을 이렇게 담았어요. 그러면 물의 높이는 어디나 다 동일한 높이가 되겠죠. 수면의 높이는. 그 지점을 A라고 했을 때 A에 가해지는 이 A 위에서의 압력은 대기압이 됩니다. 그죠? 대기압. 다 열려 있는, 뚜껑이 다 이게 열려 있는 거니까. 얘가 대기압이 다 모든 곳에 가해지는데, 그럼 H만큼 깊은 DB에서는 로즈 H만큼의 압력이 더 크겠죠. 물론 이 안에 담겨 있는 액체의 밀도는 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력이 더 증가한다면, 이 액체가 들어있는 모든 부분의 압력은 다 동일하게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파스칼의 원리가 되는 거고, 그 그림을 이제 그림 11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1이라는 힘을 왼쪽에 가하죠. F1이라는 힘을 가하면 이 압력이, 유체 내의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만, 이제 여기 피스톤이 있다고 합시다. 피스톤에 힘을 줘서 증가하는 압력, A1 부분에 증가하는 압력은 넓이 분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넓이 분의 힘만큼 힘을 줬으니까 이만큼의 압력이 더 증가할 겁니다. 그걸 P1이라고 하자. 1번 위치, 1번, 정확히 뭐 유체 내부 하면 되겠죠. 유체 내부에 1번 점의 압력은 A1분의 F1만큼 더 증가하게 되는데, 이 압력은 모든 곳. 그래서 오른쪽 피스톤이 있는 이 부분, 오른쪽 피스톤이 있는 유체 내부 부분에도 동일한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은 위에서 자동차의 힘이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요 2번 부분. 그럼 2번 부분에 가해지는 압력은, 지금 물론 이건 정지한 유체입니다. 이렇게 딱 정지한 상태가 되는데, 오른쪽 부분만 보자면 A2인 넓이에 F2라는 힘이
이건 이제 자동차의 누르는 압력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의 무게 A2분의 F2라는 힘을 이제 받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2번 지점의 압력의 증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파스칼의 원리는. 그래서 A1분의 F1은 A2분의 F2와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유압 리프트, 그렇죠? 유압 리프트라고 하죠. 또는 유압 지렛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또는 유압 프레스라고도 하죠. 힘을 가해서 뭐 누르면 프레스고 들어 올리면 리프트가 되는 겁니다. 이 힘을 가하면 뭐 통칭해서 우리가 유압 프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A분의 F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다. 또는 A1분의 F1은 A2분의 F2가 된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A2가 크다면 A2 쪽에 가해지는 힘이 크게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넓이가 작아요. A1은 작은, 넓이가 작고 A2는 넓이가 크다고 합시다. 여기 단면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작은 힘을 줘도 여기는 큰 힘으로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힘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지만 왼쪽에서 힘 F1을 주어서 이 피스톤을 델타 X1만큼 움직이게 하면 이게 F1이 하는 일이 되겠죠. 1. 힘 곱하기 변위가 1이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에 가해지는 이 힘, 이쪽 피스톤에 가해지는 힘이 F2가 되고 F2라는 힘을 줘서 델타 X2만큼 변위시켰다면, 즉 자동차를 들어 올렸다면 이때 전달되는 에너지 또는 이 힘이 한 일은 F2 곱하기 델타 X2가 되는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하기 되기 때문에 이만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주어진 에너지는 이만큼만 전달돼야겠죠. 더 이상 더 에너지가 더 만들어져서 전달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Fx는 또 다 같아요. F1 곱하기 그 얘기는 여기 안 나오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힘에는 이득이 좀 있지만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전달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움직인 길이를 비교해 보면 여긴 작은 힘을 줘서 많이 움직였지만 여긴 큰 힘으로 조금밖에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Fx가 일정하도록 같도록. 그래서 에너지는 뭐 더 우리가 얻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힘에는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이득이 이제 F1분의 F2겠죠. 힘의 이득. F1을 주었는데 F2라는 큰 힘이 생겨난 거지. 이 힘의 이득은 A2분의 A1이 되겠죠. A1분의 A2가 되는 거지. F1분의 F2는 A1분의 A2.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힘의 이득은 넓이의 이득만큼 얻을 수 있다. 지게차라든지 이런 유압잭이라든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10-2번에 보면 토목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죠. 예. 그림과 같이 커다란 댐에 물이 저장되어 있고 댐의 너비는 W 폭이라는 얘기죠. 폭. 예. 너비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폭. 가끔 폭하고 두께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폭은 일반적으로 폭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좌우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요게 두께죠. 제일 두께는 평면에 두었을 때 위아래 이걸 두께라고 하는 거고 폭은 이렇게 이제 옆에 보는 이게 폭이고 이게 제일 긴 걸 길이라고 하죠. 이렇게도 얘기하긴 하지만 또 탱겨먹은 모양 놓여져 있는 모양에 따라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물이 높이 H만큼 저장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여기 이게 우리나라 댐이죠. 대청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댐이 뚝이라는 얘기죠. 뚝 만든 뚝. 뭐 이러면 물이 있는 데니까 사실 뭐 이만큼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이만큼만 보자면 요게 W라는 얘기죠. 너비가 폭 그죠?
물속에서 봤을 때 이만큼 dw가 되고 높이가 대문자 h가 돼요. 그렇죠? 물이 이만큼 대문자 h만큼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지. 수면으로부터 깊이까지.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뭐 대략 이렇게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옆면이나 윗면이 다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물이 가하는 힘, 댐에 힘을 가할 거 아니에요. 이 뚜개. 이렇게 넓은 뚜개 댐에 힘을 이렇게 가할 F라는 힘을 가할 겁니다. 그렇죠? 형 방향으로 뭐 힘을 가하겠죠. 그 힘을 견뎌야 이 댐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구하라 그랬는데 높이, 깊이에 따라 압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 힘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깊이 H, 소문자 H인 곳에서 가해지는 힘을 먼저, 압력을 먼저 구해요. 여기 H와 좀 되게 넓게 표현되는데 여기 DH라 할까요? DH? 그만큼의 변화가 DH. 여기를 DH라고 합시다. 아주 조금 깊이가 더 증가하면, 그러면 H에서부터 DH만큼 증가하면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그런데 P는 로지 H라고 했어요. 로, G, H. 물론 이때 이 로는 공기가 아니라 이 물의 밀도가 되겠죠. 물속이니까. 그래서 DP는 로지 DH가 되겠죠. DH만큼 깊어지면 압력이 DP, 로지 DH만큼 더 압력이 커질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가해지는 힘, DF, 주황색 부분에 가해지는 DF는 힘은 넓이 곱하기 압력이죠. P가 A분의 F잖아. 이거 자체가 A분의 DA분의 DF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죠? A분의 DF. 그래서 DF는 DP 넓이 DA 곱하기 DP 로지 DHDA 로지 DHDA 그렇게 써야 되나? DHDA 이렇게 이 힘을 그냥 DF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DH가 DY죠. 여기는 또 DY라고 표현을 했네요. 여기 있었구나. 그죠? DY. 그럼 DF를 적분하면 전체 힘 F가 되겠죠? 전체 힘 F는 DF를 적분해 줘야 돼요. 이거를 DP를 구할 게 아니지. 우리는 DP를 구할 게 아니죠. 요 깊이 H인 곳에서의 압력만 구하면 되는 거지. DP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DP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잘못 썼어요. 여기 아니라 DF가 P 곱하기 DA가 되는 거죠. 또는 DA분의 DF가 P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의 압력은 P는 그 부분에 가해지는 넓이분의 힘인데 그 깊이 H인 곳에서 이 미소 넓이가 DA잖아요. DA에 가해지는 힘을 DF라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DF는 PDA가 되는 거고 PDA를 쓰려면 여기 그 DH가 아니라 그냥 H가 되겠죠. 로지 H 곱하기 DA 이렇게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구하려면 로지 HDA인데 H는 변수지만 나머지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로지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인테그랄 H DA 해주면 되겠죠. 근데 DA는 넓이 곱하기 W 곱하기 DY예요. 그죠?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W도 앞으로 나오고 DY 또는 DH DY라고 해도 되고 DH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높이는
높이는 0에서부터 대문자 h까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적분할 거면 h부터 0까지, 마이너스 h부터 0까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0부터 대문자 h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로치 w dh 적분하면 h가 되나요? 여기 h가 원래 있었죠? hdh가 되겠지. 미안. 빨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늦네요. 이 da가 넓이가 w 곱하기 h는 원래 있는 거니까 h 일단 먼저 써주고 여기 dh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h를 적분하면 2분의 h 제곱이죠. 그런데 0부터 대문자 h까지 가렸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나오게 되는 걸 보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10-4절 부력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데, 사실 여기 이 예제는 굳이 파스칼의 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예제죠. 그냥 힘이 얼마냐, 이제 압력에서 바로 나오면 됐던 거예요. 앞에 어디에서 나오면 됐던 거냐면 여기 10.1절에서 그냥 나오면 되지. 10.2절이나 10-1절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예. 그런데 위치를 잘못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10-4번의 부력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옛날 사람이죠. BC. BC. 스크류 펌프 있잖아. 우리 양수기라고 그러지. 양수기. 모터, 물, 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물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제 농사 지려면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데 이걸 발명한 사람이 아주 옛날부터 이제 물을 써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란 무엇이냐?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 물체에 의해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도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부력이 뭐냐? 부력은 유체 속에 담겨져 있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죠. 뜨게 하는 힘이죠. 뜨게 하는 힘. 자, 이렇게 보면 풍선이 물속에 잠겨져 있잖아요. 그럼 이 풍선은 물로부터 이렇게 뜨려고 합니다. 또는 물이 이 풍선을 떠오르게 하죠. 그 힘을 부력 FB라고 썼어요. 책에는. 이 부력은 어떻게 구하냐? 부력은 물체를 유체 속에 담그면 유체가 밀려나겠죠. 그 부피만큼. 또 부피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풍선을 넣기 전에는 물의 높이가 여기까지만이었어요. 여기까지. 풍선을 넣으니까 물의 높이가 이렇게 더 증가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이만큼 밀려났죠. 유체가. 풍선이 들어와서 물이 이만큼 올라갔다고. 그러면 부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 밀려난 유체, 요거의 무게예요. 요거의 무게. 이만큼 무게만큼 이게 바뀐 거잖아. 이만큼 무게만큼. 다시 얘기하면 그 물이 없었는데 그 물을 그렇게 위로 올렸다는 얘기는 그 물의 무게만큼을 지금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유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밀려나겠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자, 여기 있는 물을 여기까지 수면이 높아지게 하려면 이 물의 무게만큼 힘을 줘서 이 물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여기 있던 똑같은 요 물을 이만큼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끌어올려놓고 그걸 유지시켜야 되겠지. 그 힘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력이 FP가. 그래야 그 물을 이렇게 위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위로 올리려면 이만큼의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지. 언뜻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써먹는 거지. 어쨌든 이게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또는 부력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부력의 원리. 자, 그러면 쭉 나중에 읽어봐요. 부력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잠긴 물체의 부피와 관계가 있고 얼만큼 잠겼는지 밀려난 유체의 무게는 밀려난 부피에 관련이 있는 거고 그 잠겨진 물체의 부피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질량이나 밀도와는 무관하다. 즉 물체 얘기예요. 물체의 질량이나 밀도와는 무관하게 부력이 작용한다. 잠긴 부피. 요걸 기억하세요. 잠긴 부피를 유체로 대체한 무게. 잠긴 부피를 유체로 대체한 무게. 그거를 밀려난 무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밀려난 무게. 밀려난 유체의 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체에 의해 점유된 물체가 잠긴 무게,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 이런 얘기죠. 잠긴 부피. 요 말을 잘 보라고요. 잠긴 부피에 채워진 유체의 무게 이런 뜻입니다. 잠긴 부피를 채운 유체의 무게 뭐 이래도 되고. 그러면 왜 그런 부력이 작용하는지 아까 봤을 때 그만큼 밀어냈으면 그 밀어내는 힘을 유지해야 그 물이 안 떨어지고 그 수면이 올라간 만큼 유지될 거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원리적으로 한번 풀어본 거지.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물체가 이렇게 잠겨 있다고 치면 위에서 가해지는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있겠죠. 유체가 물체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죠? 위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있고 밑에서도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유체가 떠받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위에서 가해지는 압력은 깊이가 요만큼 H1인 곳에서의 압력이고 아래 바닥에 가해지는 힘은 그 더 깊은 곳 H2에서의 압력에 해당하는 힘이 가해지는 거지. 아래가 더 깊은 거죠, 당연히. 그 깊이는 H만큼 더 깊어요, 바닥이. 그러면 그 압력의 차이는 델타 P라고 하자면 델타 P는 로 G H가 되겠죠. H라는 깊이만큼 더 깊으니까 압력이 아래에서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래에서 가해진 압력이 더 크니까 위로 뜨려고 하는 힘이 가해지겠지? 그 힘을 구하면 델타 P 곱하기 A라고요. 그 아래쪽 단면의 넓이가 A가 되고 위아래 높이차가 델타 P, H가 돼서 압력차가 델타 P가 되니까 힘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눌러주는 힘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부력이 되는 겁니다. 뜨게 아래에서 위로 가해지니까 FP는 델타 PA가 되는 거고 델타 P가 로즈 H니까 로즈 H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래 놓고 보면 로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치? 질량인데 유체의 당연히 이건 유체예요. 유체의 질량이 되겠지. 그리고 HA가 있는데 HA는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그게 그대로 부피가 되잖아요. 그게 약분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mg라고 mg. 이때 m은 어떤 m이에요? 요 로가 유체의 밀도입니다. 유체의 밀도. 그러니까 유체의 질량이죠. 유체의 질량인데 어떤 부피에 해당이 돼?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 부력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원리상 또는 증명상 아주 간단하지만 말로 기억하는 게 더 낫다. 그걸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유체라고 표시를 했죠. 로 유체의 무게야. 어떤 부피에?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잠긴 부분이라고 해야 됩니다. 잠긴 부분. 예. 잠긴 부분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 해야겠죠. 그래서 유체의 질량, 잠긴 물체에 의해 밀려난 유체의 질량 곱하기 G니까 무게가 되는 거다.
물체가 유체 속에 완전히 잠긴 경우, 앞에 그림에서 봤었죠. 이렇게 완전히 잠긴 경우 그림에 보자면 그냥 뭐가 돼요? 예, 완전히 잠겼으면 부력은 지금 얘기한 요거, 그죠? 자, 이 물체의 무게는, 자, 무게는 mg. 여기서 m은 위에 있는 m하고 달라요. 요거는 유체의 무게였어요, 그죠? 여기까지 끝내고 m은, 이 아래의 m은 물체의 질량입니다. 물체의 질량. 여기 써놨잖아요. 물체의 질량이 m이고, 그래서 위아래를 그냥 계속 연달아서 읽어오면 안 돼요. 여기서도 m이니 질량이 m 그랬으니까 똑같은 m이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아래에서 여기 완전히 잠긴 경우 요 있는 문단에서의 m은 물체의 질량, 유체 말고 유체 속에 잠긴 물체의 질량. 액체는 그냥 액체예요. 유체. 액체는 또 유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체의 무게는 mg잖아요. 본래 mg인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잠겨 있으면 이 원래 중력이 있는데, 원래 중력이 아래 방향인데 중력이 부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짜 힘은 중력 마이너스 부력이 되겠죠. 부력은 위로 뜨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어? 알짜 힘은 mg 마이너스 부력이 됩니다. mg 마이너스 부력. 그런데 m은 물체의 질량이니까 물체의 밀도 곱하기 부피죠. 로 g v로 써준 겁니다. 로 g v에서 부력만큼 빼야 되죠. 이 알짜 힘을 거꾸로 잘못 써줬네요. 그죠? 거꾸로 써준 건 아니고 부호를 바꿔서 써준 거야. fg-fb 하는 게 더 좋죠. 이게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보면 fg-fb이고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보면 그때는 fb-fg겠지. 아래쪽 방향에 힘이 더 크니까 완전히 잠겨서 바닥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중력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fb보다 fg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크기를 보자면. 그래서 여기 mg에서 그죠? 요게 m이죠. mg에서 본래 물체의 무게죠. 부력을 빼주자 이런 얘기예요. 부력은 로 g v인데 이때 v는 잠긴 부분의 부피죠. 그러니까 물체가 다 잠겼으니까 그냥 물체의 부피 해도 되는 거지. 물체의 부피. 그런데 여기 뭐를 채운 거예요? 물을 채운 거. 유체를 채웠을 때 그 유체에 해당하는 그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m은 얘를 써주면 되고 부력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는 오면 묶어준 거죠. 로 유체. 요거 써야지. 요거부터. 이 체계식 때문에 헷갈리네요. 그죠? 물체 마이너스 유체. 로 유체. 이렇게 쓰겠습니다. 6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GV는 똑같죠. GV 물체. 쓰면 되겠지? 네. 책에 있는 요거는 이거 자체 구하면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니까 위쪽을 플러스로 봤을 때 마이너스면 아래쪽이겠죠? 이렇게 쓰면 아래쪽을 아예 플러스로 놓고 보면 플러스가 나오고 아래쪽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잠겨 있는데 요거는 물체의 밀도보다 유체의 밀도가 더 커요. 그러면 위로 이제 뜨는 부력이 더 큰 거지. 화살표를 보면 부력이 더 크잖아. 물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 부력이 더 크니까 이제 이때는 위로 뜨려고 하겠죠. 그 차이는 fb-mg 아까 교재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중력이 더 크면 아래로 이제 가라앉겠죠. 그때는 유체의 무게보다 유체의 무게 또는 유체의 밀도가 더 크니까 그때는 이제 가라앉게 되겠죠. 아예.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지. 자, 물체가 유체 속에 떠 있는 경우, 속에 떠 있다기보다는 유체에 그냥 떠 있는 경우, 둥둥 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둥둥 떠 있으면 이런 그림처럼 일부는 잠겨 있고, 이제 일부는 아래, 수면 아래에 있고, 일부는 이제 수면의 연장선을 그리면, 여기 왜 이렇게 물결을 쳐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직선이라고 해야 돼요. 직선.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직선, 이렇게 직선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수면 아래에 잠긴 부분, 요만큼만 잠겨 있는 거지. 요만큼이 유체가 더 이제 불어난 거지. 잠긴 부분, 예를 들어서 나무 토막을 넣기 전에는 여기였을 거예요. 수면이, 그죠? 여기였을 건데 나무 토막을 넣으니까 물이 이만큼 불어난 거잖아. 물이 이만큼. 물론 요 좌우만 불어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봤을 때 앞뒤도 있겠지, 그죠? 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나무 토막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 부분 다 유체가 위로 올라온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유체의 무게, 그게 부력이다. 변화된 유체의 무게니까 m 유체 무게 이렇게 쓰면 더 간단하겠죠? mg, 그죠? fb는 유체의 무게라고, 유체의 무게. 그런데 이 유체의 이 질량은 어떤 질량이냐면 밀도 곱하기 부피잖아요. 부피라고. 밀도 곱하기 부피. 근데 어떤 부피야? 어떤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예요? 어? 아까 잘 알아두라고 했잖아. 한마디만. 어떤 부피라고 했어? 다시 가서 잠긴 부피라. 잠긴 부피. 잠긴 부피를 유체로 바꿨을 때에, 그래서 이게 잠긴 부피라고요. 잠긴. 영어로 서블머지, 그래서 S 이렇게 씁니다. 잠수함. 그래서 서브머린이잖아, 잠수함이. 잠긴 부피를 유체로 대체했을 때 그 무게 mg라고요. 얼만큼 잠겨 있어요, 부피가? 전체 부피 중에서 이 아래 부피에 해당하는 부피만큼 잠겨져 있겠죠. 그런데 이게 평형이니까 이 힘하고 이 무게는 같은 거겠지? 둥둥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 FG는 뭐가 돼요? 이거는 그냥 물체의 무게겠죠? 유체가 아니라 얘는 이제 물체, 그치? 물체. 이거 다 영어로 써야 되는데 우리말로 쓰니까 되게 철자가 많네, 그죠? 그러면 물체의 질량은 물체의 밀도 곱하기 물체의 부피. 당연한 거지? 근데 물체의 부피는 전체 부피죠, 전체. 나무 토막 전체가 그 물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 둘이 같은 애, 그죠? 그럼 이 부분이 같은 거겠죠, 이 부분. G를 약분한 나는 이 부분이 또 같은 거지, 서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로 유체 곱하기 V 유체는, 이거 VS라고 썼는데 유체가 아니라 잠긴 부분 이렇게 쓰는 게 낫다고요. 잠긴 부분 S, 영어로 S. 이거는 로 물체 곱하기 V 전체. 로 물체 곱하기 V 전체니까 그냥 V 물체의 부피죠. 했으면 되겠지? 그런데 이 유체가 물일 때 유체의 밀도는 그냥 물의 밀도지. 특히 물일 때, 물이 흐르니까 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의 밀도분에 무슨 밀도예요? 물체의 밀도, 나무 토막이나 뭐 이런 거, 그죠? 물체 밀도. 그 비율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율을 비중이라고 합니다. 비중. 이거 자체를 비중. 물체의 비중이라고 한다고. 이 물체의 비중은 물에 대한 밀도분의 그 물체의 밀도의 비중이라고 합니다. 비중. 그럼 비중이 얼마인 물체를 물속에 툭 던져놓고 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게 더 큰 거겠지, 이게. 그죠? 물의 밀도가 더 크니까
물체가 둥둥 떠 있는 거죠. 가라앉지 못하고. 그러면 얼만큼 잠겨 있냐? 그 역시 물체의 부피분의 잠긴 부분의 부피를 구하면 비중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냐.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가 잠겨 있나? 그게 비중이다. 그러면 물체의 밀도도 금방 풀 수 있겠지. 물의 밀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물체 밀도라고, 물체 밀도. 밀도.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잘 나오고, 위에 다 똑같이.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면, 북극 바닷물의 밀도는 1.03 곱하기 10의 세제곱입니다. 이 물이 얼어서 빙산, 얼음이 만들어졌는데 이 얼음의 밀도는 0.9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에요. 해면 아래로 잠겨 있는 빙산은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인가? 이만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체 중에서 여기 잠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몇 퍼센트야? 이런 얘기죠. 근데 둥둥 떠 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물체의 무게하고 m 빙산의 무게랑 뭐가 같아야 돼? 부력이 같아야죠. 부력만큼 같아야 이게 둥둥 떠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이 평형이 돼서 부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mf 바닷물, 그죠? 바닷물의 무게와 같은데 어떤 질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잠겨 있는 부분, 색칠한 부분. 요 바닷물, 실제 바닷물이 아니지만 요만큼 바닷물이 위로 이렇게 좀 늘어났을 거 아니야. 수면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힘이 가해지겠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물 vs 잠긴 부분, 그죠? 파란색만큼 vs 잠겨 있다고요. 그죠? g가 되는 거지. 그러면 빙산의 질량은 빙산의 밀도 곱하기 빙산의 부피죠. 되는 거지? g가 되겠지, g. 그럼 얘랑 같은 거지. 그게 앞에 있는 이거라고요. 그게 이거. 똑같이. 로 g는 로 g라고요. 로 v는 로 v라고. 로 v는 로 v. 그러면 전체 이게 퍼센트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중에서 전체니까 빙산 전체 중에서 잠긴 부분의 부피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빙산 부피 여기 있잖아요. 빙산 V 빙산분의 VS는 로 물분의 로 빙산이라고요. 그죠? 로 물분의 로 빙산이 돼야겠죠? 그래서 서로 곱한 게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은 거니까, 그치? 예. 그러면 물의 밀도는 이거고 빙산의 밀도는 이거잖아.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3분의 0.92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비율은 이만큼 되는 거고 퍼센트로 곱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고 거의 90% 그죠? 90% 정도가 잠겨 있고 바깥으로 나오는 건 한 1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요. 오, 여기 빙산이 있네. 그러면 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 9배가 부피가 되는 커다란 이게 숨어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뾰족하게 이런데 잘못 있으면 어떻게 돼? 배가 가다가 여기 이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받쳐대고 그러니까 빙산이 있는 곳에서는 배가 다니면 안 되지. 온도 바닥에 부딪힐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관측을 하면서 다녀야 돼요. 배 위에서도 봐야 되고 이게 초음파도 쏴서 또는 다른 전파를 쏴서 바닷속에 이런 암초, 빙산의 암초들이 없는지 그걸 잘 보고 다녀야겠죠. 사고가 많이 나니까 좌초 사고가. 예. 그렇게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 요거는 생략. 예, 생략.
유체에서는 뭐 많이 구하는데 우리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없죠. 유체 운동만 좀 하면 돼요. 유체 운동. 유체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여기 이제 뭐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금강인가? 금강. 우리 옆에 흐르는 금강. 예. 어디쯤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예. 하여간 예. 옛날부터 막 흘렀던 이 강이 있는데 물이 어떻게 흘러요?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지. 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층으로 돼서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는 아주 복잡한 난류가 있어요. 난류. 어디는 빨리 흐르고 어디는 느리게 흐르고 어디는 뭐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는데 어디는 꾸불꾸불 흐를 수도 있고 구불구불한 흐름이나 불규칙한 흐름을 난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맴돌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맴돌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복잡한 흐름이죠. 하지만 그걸 간단히 이런 거 없이 그냥 직선으로 쭉쭉 흘러간다. 근데 아래도 흐르고 위도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미나 또는 유선형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다. 우리가 이상적인 유체라고 하는 건 복잡한 계산의 불규칙을 주는 복잡한 흐름 말고 간단하게 모델화한 흐름인데 점성이 없고 끈적임이 없는 액체라는 얘기죠. 점성이 없고 비압축성이다. 이 얘기는 힘을 주면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힘을 줘도. 힘을 주면 당연히 압축이 되면 부피가 줄어들 텐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운동 상태도 일정하고 난류가 없는 아주 간단하고 지극히 심플한 이런 유체를 이상유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체, 물론 담배연기 기체지만 흐름이 뭐 위치마다 다 다른 불규칙한 흐름을 갖잖아. 이게 이제 난류라고 하는 터뷸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일정하고만 생각하자. 그럼 계산하기가 쉬워지죠. 모델화한 이런 걸 이제 이상유체라고 합니다. 유체 연속방정식이 적용되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그림이 어디 있을 텐데요. 예, 여기 이 그림에 보면 241페이지 그림에 보면 관의 단면적이 다르죠. 여기는 단면이 A1이고 요 위에는 단면이 오른쪽에는 A2가 됩니다. 그래서 A1인 곳에서 유체를 X1만큼 밀어주면 그러면 넓이 곱하기 길이가 부피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길이는 여기를 지나는 유체의 속도를 V라고 하면 V 곱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흘러간 거니까. 그럼 이쪽으로 흘러나오겠지. 흘러나오는 부피는 들어간 부피랑 똑같아야 돼요. 부피는 같을 거 아니야. 들어간 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부피는 같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X는 같아요. A1 곱하기 X1, X1이 V1 곱하기 델타 T죠. 이게 오른쪽으로 흘러나온 넓이 곱하기 길이는 속도 곱하기 델타 T라고요. 그런데 1번, 2번, 2번이 다르잖아. 그래서 넓이와 속도가 다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AV는 AV가 일정한 거네요. 넓이 곱하기 속도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넓이 곱하기 속도 같다. 그러니까 넓이가 넓은 곳에서는 속도가 느리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크면 속도가 느린 거고 좁은 곳은 어때요? 빠르게 지나가는 거지. 뭐 이건 방향은 이쪽에서 넣어서 이쪽에서 나오든 뭐 방향은 관계없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VA 그랬네요. AV는 일정 이렇게 쓰면 돼요. AV는 일정. 이걸 연속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유체의 부피 흐름률이 돼요. 이거 시간으로 본래는 여기 델타 T였죠. AV 델타 T AV 로까지 있었는데 로는 이제 동일한 액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들어간 만큼 똑같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같다고 보면 이게 부피 흐름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AV 델타 T에서 시간으로 나눠주면 AV를 부피 흐름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위 시간당 부피니까 이게 단위 시간당 부피. 왜 그러냐면 A 곱하기 X잖아 원래 AX는 부피예요. 이걸 시간으로 나누면 T분의 X니까 부피 흐름율이 되는 거지.
부피를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시간분의 부피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피 흐름률이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요 x 나누기 t가 v니까요. 그죠? AV 부피 흐름률은 어디서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질량 밀도를 곱해주면 그때는 질량 흐름률이 되는 거지. 질량 흐름률. 근데 굳이 질량 흐름률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여기 로를 괜히 양쪽에 붙여봐야 똑같은 값 붙여봐야 그냥 사족이 되는 거니까 그냥 부피 흐름률은 같다, 동일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체의 대동맥에서 혈액의 속도겠죠. 사람의 폐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심장의 좌심실에서 지름이 2 곱하기 2cm인 대동맥으로 공급된다. 지름이 되게 크네요. 그죠? 대동맥이 2cm면 큰 겁니다. 그죠? 예. 대동맥에서 혈액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게 지름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예. 혈액의 흐름률이 주어져 있네요. 1분당 6리터래. 1분당 6리터. AV가 6이라고요. AV가 6인데 이게 리터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꿔줘야겠지? 1리터는 100만 분의 1인가요? 그죠? 100만 분의 1 리터 세제곱이 되는 거지. 100만이야? 100만 맞지? 미터. 아니 1000분의 1이네. 1000분의 1. 미안해요. 1000분의 1. 1리터는 가로 세로 10cm씩 그죠? 0.1m, 0.1m, 0.1m의 육면체에 들어있는 게 1리터잖아. 네? 그러니까 0.1m, 0.1m, 0.1m니까 10분의 1m, 10분의 1m, 10분의 1m죠. 즉 10분의 1m의 세제곱이 된 거지. 10분의 1m의 세제곱. 1리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1000분의 1m의 세제곱이지. 10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예. 이렇게 돼야겠죠. 예. 구해보면 이게 흐름률이 여기 6을 곱했네요. 그죠? 6 리터 퍼 분. 이것도 분당으로도 곱하고 그럼 1초에는 0.1리터겠죠. 60초에 6리터니까 1초마다는 0.1리터고 1리터가 1000분의 1이니까 0.1리터는 만분의 1이 되는 거지. 미터 세제곱으로 퍼세크로 바꿔주면 이게 이제 부피 흐름률이 되는 거고 부피 흐름률이 AV니까 V를 구하라 그러면 A분의 R 면 되는 거겠지. 0.32 약 30cm씩 피가 흐른대요. 1초에 30cm. 콸콸 흐르는 거야. 콸콸. 그죠? 그러니까 이 혈액에 구멍이 나도 나면 피가 어떻게 돼?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분수처럼 막 팍팍 나가잖아요. 그죠? 예. 실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멍난 혈관을 보기에는 좀 그 볼 일이 없지. 그죠? 예. 일상에서는 볼 일이 없지만 예. 그럴 것이다. 예. 오늘은 베르누이 방정식도 다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10장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실험실로 바로 가도록 하죠. 베르누이예요. L이 두 개 있으니까 베르눌리가 아니라 얘는 자기네 나라 발음대로 해줘야겠죠. 그죠? 예, 불어로 읽는 거예요. 불어. 예. 스위스 사람이니까 불어라고요. 이게. 베르눌리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름을 영어로 써놨다고 해서 그럼 불어로 써놨다고 해서 그대로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베르눌리 내 이름을 이렇게 쓰니까 프랑스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름이 나무아 이렇게 읽으면 그럼 이렇게 써주면 안 되겠구나. 내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런 이제 발음으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베르눌리 우리가 베르눌리 그러면 어떻게 돼? 베르누이가 뭐, 이름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그러겠죠. 베르누이. 예.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한글로 써놓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다니엘 베르누이 그랬는데 이거 뭐 모르지. 또 자기네 나라는 어떻게 불러줄지. 베르누이 방정식이 이제 10장의 마지막이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체가 제가 다 유체에 관한 얘기겠죠. 관이나 튜브를 따라 이동할 때 역시 흐를 때 연속 방정식부터는 다 흐르는 거 얘기해요. 흐르는 거. 예, 흐르는 양 V가 있는 거죠. 속도 V. 항상 V가 나옵니다. 유체의 흐름 속도. 그런데 내용이 뭐냐? 유체의 압력. 그러니까 이제 P 나오는 거죠. P. 자, 속도. 이제 V가 이렇게 나와요. PV가. PV 높이. 높이니까 이제 중력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H까지 관계 또는 Y. 뭐 Y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관계입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그림하고 유사한데 잘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힘을 줘, 압력을 줘야지만 얘가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압력을 줘서 그런데 오른쪽에도 압력이 가해지겠지. 바깥에 다른 유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뚜껑이 있거나 뭐 그러면 여기서만 압력을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유체의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은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해야 가는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해야 압력이 가해지는 거, 힘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주는 힘이 F1이고 F1 이쪽에서 주는 힘이 근데 물체가 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면적이 달라요. 이쪽에서 주는 힘이 F2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힘을 줬으니까 이 힘이 물체를 이동시키겠죠. 힘이 다르면 힘이 같으면 이동하진 않겠지만 힘이 다르면 유체가 흘러갑니다. 물체는 움직이지만 유체라면 흘러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F1은 P1 곱하기 A1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가해지는 힘 F2는 P2 곱하기 A2가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이제 평형을 이루지 않게 되면 힘이 어느 쪽이 더 크겠죠? 힘이 크면 그 힘이 하는 일이 0이 아니겠지. 알짜 힘이 하는 일 또는 이 힘들이 하는 일 이거를 비보존력으로 생각합니다. 비보존력. 중력이나 용수철 힘이 아닌 다른 외부의 힘은 다 비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이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운동 에너지를 변화 또는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지. 이게 우리가 부장에서 했던 건가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포텐셜 P라고 했나? U라고 합시다. 이렇게. 주제는 뭐라고 나와요? P라고 나. 우리는 앞에서 P라고 공부했었죠. 아주 불편해 그게. 한 글자로 하면 되지 두 글자로 써놔서 그죠?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각각의 변화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속도를 여기서 구할 수 있고 여기서는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로 보자면 여기 있던 유체가 여기까지 요만큼 이동한 꼴이잖아. 그 사이에는 물론 이동했지만 그 알짜 이동은 없는 거지 얘네들은. 여기는 그냥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알짜 이동이 없는 거니까 여기 있는 유체가 여기로 빠져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물론 이 운동 에너지는 전체가 다 이동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빠져나온 건 높이만큼 이동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 얼만큼 변했냐는 요 물이 들어가서 요 물이 나온 거니까 높이가 얼만큼 변했네 이런 얘기고 운동 에너지는 물론 이 전체가 운동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예. 그리고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이게 이제 높아졌으니까 이만큼의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이만큼의 처음 위치 에너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이렇게 운동 에너지 빼기 운동 에너지 나중 높은 곳 위치 에너지 빼기 낮은 곳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F1 마이너스 F2죠. F1 마이너스 F2인데 이거를 양변을 이걸 어떻게 썼냐면 P1 곱하기 V F1 곱하기 F2 곱하기 이동한 거리 F1 X1 F1 이렇게 하지 말고 에너지 자체를 자체를 구해야 되니까 유체니까 이게 F1 X1 그죠?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만큼 얘는 반대로 F2 X2 F2 X2 얘가 1시간 지나니까 이제 맛이 가네요. 그죠?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래서 힘은 압력 곱하기 넓이잖아?
압력 곱하기 넓이 곱하기 x1. 그러니까 a 곱하기 x가 부피죠. 부피, 그죠? 그래서 p1 곱하기 v라고 쓴 거야, 여기를. w1 마이너스 w2. 알짜 힘 또는 비보존력이 하는 거죠. 알짜 힘이 아니죠. 비보존력, 논 컨서버티브 포스가 하는 일. w1 마이너스 w2. f1이 하는 일, f2가 하는 일인데 f1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f2는 힘을 줬는데 왼쪽으로 줬는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w2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래서 이걸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밀도가 들어가게 우리가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피가 있잖아요. 양변을 부피로 나눕니다. 부피로. 그러면 좌변은 압력만 나오는 거고 우변은 부피분의 질량이 다 들어갈 테니까 질량 대신에 밀도로 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뭐 과정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에너지 보존을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에요. 에너지 보존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WNC가 아예 0인 거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걸 구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죠. 이거 다 구한 게 부피당 되는 거지. 부피당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요 항들이 양변을 부피로 나눴으니까. 또는 단위 부피당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곧 압력의 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변의 P1, V1, Y1에 대한 식을 좌변으로 몰고 우변의 P2, V2, Y2에 대한 식으로 우변으로 이제 몰아버리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즉 1번 위치에서의 압력 곱하기 단위 부피당 운동 에너지, 단위 부피당 포텐셜 에너지는 2번 위치에서 압력 더하기 단위 부피당 단위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런 형태의 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이걸 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압력을 더 더한 값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유체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식을. 즉 부피당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부피당 에너지. 그렇죠? 부피당 에너지. 그래서 P 더하기 이 값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게 베르누이 방정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체를 하면 뭐 바람, 물 이런 흐름, 토목 이런 거 할 때는 매우 중요하게 아주 중요한 물 다루는 사람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물이나 기체 이런 걸 다룰 때는 물론 역학적인 흐름을 공부할 때 하는 거지 여기 V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단면이 좁아지는 관 이거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죠. 여기서 힘을 줘서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외부에서 압력은 가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가해지고 있는 거죠. 대기압 만큼 P0. 외부에서 대기압이 가해지고 있을 때 유체가 어떻게 아래로 쭉 이건 당연히 중력이 작용할 테니까 아래로 쭉 내려가겠죠.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아도 밸브를 나오는 물의 속력이 얼마냐 구해보면 여기 P1, P2는 대기압으로 동일하니까 P0, P0가 돼서 양변에 이걸 빼줘도 되겠지. 그러면 그냥 결과식이 뭐가 돼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거지. 결과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루트 2JH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이 넓이가 다른 거죠.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가 달라요. 여기 이제 A1, A2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 부분의 넓이를 A1, 이쪽에 나오는 부분의 넓이를 A2 이렇게 치자. 그러면 연속 방정식을 적용해야 돼요. AV는 일정하다는 연속 방정식을. 그래서 V1을 알면 V2를 알면 V2는 A2분의 A1 뭐 이렇게 또는 V2 그렇죠? V2를 A2분의 A1 V1으로 쓰면 양변에서 V1에 대한 항이 이제 또 소거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2분의 1 로 V1이 제곱이 있고 V2도 이렇게 V1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분의 1로 V1에 대한 항이 V1 제곱에 대한 항만큼이 이제 묶여서 또는 소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빼주고 2분의 1로 V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여기 A2분의 A1의 제곱이 있겠죠. 좌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A2분의 A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양변에 로분의 2를 곱한 거죠. 로는 다 나눠줘도 되겠지. 다 있으니까 로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GH가 되는 거지. 루트 2GH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이 항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넓이의 비율만큼 속도가 더 빨라지던가 또는 더 느려지던가 이렇게 하겠죠. 루트 2GH보다.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의 응용 이것도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방정식은 뭐에 쓸 거냐? 토리첼리 정리를 증명할 때도 쓰입니다. 토리첼리 정리는 앞에서 했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하고 열어놨더니 쭉 나오죠. 여기는 구멍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깊이가 h인 곳에서의 이렇게 흘러나오는 유체의 속력 v는 루트 2jh가 됩니다. 이때는 루트 2jh. 그 이유는 여기는 넓이가 아주 크고 여기는 아주 작은 구멍이라고 치자면 좁은 구멍은 넓이가 아주 작겠죠. 그러면 얘가 넓이가 엄청나게 A1이 크고 A1이 큰 거죠. 이쪽이 2라고 봤네요. 그렇죠? A2가 크고 A2가 큰 거고 A1이 작은 거니까 이건 거의 0이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토리첼리의 정리라고 합니다. 토리첼리 정리.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2GH다 이런 얘기입니다. y2-y1이 깊이가 되니까요. 그리고 벤투리관이라고 하는 건 이건 계량기입니다. 유체 계량기. 유체가 흐르는 양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계량기인데 왼쪽에 보면 여기 물살이 쭉 흐르다가 좁아지고 있으면 연속방정식에 의해서 여기 A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가 되겠죠. AV는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넓이가 넓은 A1은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고 여기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이제 작은 화살표, 짧은 화살표, 긴 화살표로 표현이 돼 있죠. 당연히 한 면이 좁으면 빨리 흐르잖아요. 그렇죠? 노즐 같은 것도 바로 그런 원리를 연속 방정식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는 이런 법칙이 또 성립한다고요. 압력 곱하기 운동 에너지 항, 정확히 밀도죠.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항이 있고 압력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항, 포텐셜 에너지 항이 있는데 중심을 보면 여기서의 높이나 여기서의 높이는 같죠. 그러니까 양변에서 그걸 빼준 겁니다. 로즈 h를 빼준 거예요. 로즈 h, 로즈 y가 똑같이 있었는데 빼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도가 지금 v2가 더 커요. 이게 크다고. 이게 요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항이 더 큽니다. 그럼 p는 이게 크고 이게 작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1번 위치에서 압력이 크니까 화살표가 이 계량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얘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 p2가. 그죠? 그럼 두 개의 압력 차를 구하면 속도에 대한 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요. 여기서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압력을 측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관이 있는데 물관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지? 이게 궁금해. 그러면 압력만 측정하면 물론 속도의 비율을 알 수 있는데 넓이를 가지고 비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간접적으로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비행기의 양력. 비행기가 날개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동체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 날개의 단면을 보면 앞이 넓고 위쪽에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죠. 아래쪽은 뭐 아랫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교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뭐 이 모양이라고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공기는 일부는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타고 오르잖아. 그죠? 공기가. 여기 이렇게 흘러갑니다. 위에 있는 공기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길이가 더 길죠. 이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흘러가게 돼요. 여기는 느리게 흘러갑니다. 느리게. 거리가 짧으니까 느리게 흘러가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소용돌이도 치고 하는 이런 난류가 있기 때문에 또 느릴 수도 있습니다. 얘는 거리가 머니까 빨리 지나가고 여기는 느리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이쪽에서 속도가 빠르겠죠. 큰 V1 여기는 속도가 느리겠죠. 작은 V2 높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20cm, 30cm 뭐 이 정도 높이 차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 운동 에너지 향의 차이는 크지만 물론 이거 운동 에너지도 이거 또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제곱에 그죠? 예. 포텐셜 에너지 차는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압력을 보면 여기 속도가 빠르니까 압력이 작아요. T1 여기는 압력이 큽니다. 그래야 이 두 개 더한 게 같을 테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절대 비교는 아니고 2분의 1 로지 뭐 이런 거 곱해야겠지. 그래서 이쪽에서 가해주는 이 압력이 물체에 가해주는 압력이 더 크다. 위에서 아래로 가해주는 압력보다. 그러니까 이제 뜨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더 잘 뜨게 할 수 있겠지. 네.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일수록 요 위의 차가 커지기 때문에 더 잘 양력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야구공을 던질 때 야구공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왼쪽으로 공이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오른쪽인데 이렇게 던지면 위에는 이 돌기가 있어서 돌기가 공기를 앞으로 이렇게 가게 밀어주겠죠? 여기는 뒤로 이렇게 밀어주겠죠? 네? 근데 위에는 이제 뒤에서 바람이 부는 경우인데 이 바람이 뒤에서 불고 있어요. 그럼 뒤에서 부는 바람에다가 얘가 밀어주는 바람까지 하니까 공에 있는 실밥이 밀어주는 바람까지 하니까 바람이 빠르게 흐르는 거고 여기는 실밥이 이렇게 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다가오는 바람은 이렇게 불면 이 두 바람이 서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느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느린 곳에서는 압력이 크죠.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압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는 힘 때문에 그냥 가는 것보다는 회전하면서 갈 때 더 위로 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런 경우는 뭐 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변화구라고 하나 그죠? 변화구 던질 때 원리가 되는 거고 온수 난방 시스템 그런 데서도 이제 보일러 회사 그죠? 더운 물이 집 내부를 순환하는데 1층에 있던 펌프에서 이런 압력으로 지름이 4cm인 파이프를 중에서 이런 속력으로 그래야 P 그리고 면적 A 속도 V가 나오게 되는 거죠. 1층의 높이, 2층의 높이가 다르죠? 그럼 H가 나오게 되는 거지. P1 더하기 2분의 1 로 V제곱 더하기 로지 H에서 또 연속방 정식 AV는 일정까지 복잡하게 엮인 문제죠. 3층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입니다. 식을 그대로 다 써놓고 P1 더하기 로 G1 더하기 2분의 1 로 V1의 제곱은 P2 더하기 왼쪽으로 움직이면 로 G2 더하기 2분의 1 로 V2 제곱 원래 식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V2는 AV는 AV죠. 연속 방정식을 쓴 거고 이건 연속 방정식을 쓴 거고 이건 베르누이 방정식을 써서 V1, V2 중에서 하나로 쓴 거지. 그럼 이제 묶어낼 수 있으니까 얘는 높이 차이인 거고 속도 제곱 차이인 거고 그래서 P2를 구해내니까 이런 값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제 점성은 생략. 그래서 쭉 넘어가면 여기도 다음 다 생략.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건 정리하면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원리는 A분의 F가 동일하다. 그죠? 모든 지점에 압력차 A분의 F가 동일하게 전달된다. 이거였고 두 번째로는 연속 방정식 AV는 일정하다. 이때부터는 이제 흐르는 물이죠. 요 사이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있었지. 중요한 거네. 그죠? 부력은 물체에 의해서 잠긴 부분을 유체로 대체했을 때 그 무게 이렇게 이게 부력이었다 이거고
연속 방정식은 AV는 일정하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운동 에너지항 2분의 1 로 V 제곱 운동 에너지 밀도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 밀도 m 로 g y 에다가 P를 더한 것은 어디서나 같다. 일정하다. 그죠? 요게 이제 배운 내용인데, 공부한 내용인데 아주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네 개가 다 매우 잘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계, 토목, 건축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유체역학 공부할 때 이것만 다 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유체역학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물론 여기 아까 이제 공부 안 한 거 점성 있었죠, 난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기체의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이제 적용이 되면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길게 10장을 딱 정리를 해봤고,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